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와? 빨리 안 꺼지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민간인을 향해 거칠게 소리치던 병장. 하지만 그 아줌마가 낡은 점퍼를 벗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연천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방 육군 제5보병사단.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 사단은 휴전선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는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매서운 북풍은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를 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끝없이 내려와 부대 곳곳을 덮었고 병사들의 발자국은 금세 새로운 눈에 지워졌습니다. 초소 인근 유류고 뒤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범죄의 현장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실을 목격하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신재윤 이병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3세 청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과 형법을 공부하던 우등생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장차 법조계를 이끌 인재라며 기대를 걸었고 동기들은 그의 명석함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윤은 학업을 중단하고 자원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역 특례나 장교 임관의 길도 있었지만 그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가장 밑바닥 현실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만류했지만 어머니 한혜주는 묵묵히 아들의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군대라는 조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아들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입대 후 석 달이 흐른 지금 신재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후회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군대는 규율과 명예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계급장의 개수가 곧 권력이었고 주먹과 폭력이 질서를 대신하는 야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수색대대 소속의 서태준 병장은 신재윤에게 있어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28살의 서태준은 전역을 불과 2달 앞둔 고참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재윤이 입대하던 날부터 유독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 법대생이라는 것, 무엇보다 자원입대를 했다는 사실이 서태준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서태준은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학력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군대에서라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는 신재윤 같은 존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재윤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이유 없는 기합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태준은 신재윤이 당직 근무 중 초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유류고 뒤편으로 끌고 왔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신재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서태준에게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릴 구실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너 같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은 매가약이야. 서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신재윤의 복부를 군화발로 짓눌렀습니다. 신재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애써 소리를 삼켰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더 큰 폭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기어봐. 여기선 내 학벌 따위 아무 쓸모 없어. 이 병장님 앞에선 그냥 벌레야 벌레. 서태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신재윤의 얼굴이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눈이 그의 뺨을 때렸고 입안으로 흙과 피가 섞인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뱉어내는 순간 더 큰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신재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57조 상해죄, 군형법 제62조 상관 모욕죄의 역이용 가능성. 하지만 법 조항들은 이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저 멀리 있었고 여기는 법이 아닌 주먹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새끼 대답은 안 하고 뭘 생각해? 너 지금 나한테 대들 생각하냐? 서태준은 신재윤의 머리채를 잡아 그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신재윤의 눈에는 피가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태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빛 봐라, 이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서태준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소리라기보다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서태준은 동작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소 인근 유류고 외곽 철조망 너머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얼굴을 깊게 가린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눈발 때문에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성의 실루엣은 뚜렷했습니다. 키는 평균보다 약간 작았고 체격은 날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산책을 나온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발을 뚫고 이곳을 응시하는 그 시선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엇보다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은 채 서태준과 신재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한혜주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식 면회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비공식적으로 부대 주변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재윤은 편지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 생활이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만 썼습니다. 하지만 한혜주는 알아챘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숨겨진 고통을 억지로 긍정적인 문장을 짜내는 아들의 처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채 부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와 정보기관에서 훈련받은 그녀에게 철조망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밭에 쓰러져 폭행당하는 장면을. 명문대를 다니다 자원 입대한 대견한 아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짓밟히는 모습을. 한혜주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어머니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별 3개를 단 중장으로서 25년간 군의 부조리와 맞서 싸워온 군인으로서의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비리를 척결해왔습니다. 간첩을 색출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성과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대라면 자신이 지켜온 이 조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한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갑 속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끝내야 한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썩어 빠진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부대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있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혜주의 눈에 서린 안광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 앞에서 아들을 짓밟고 있는 병장의 얼굴, 그 비열한 미소, 군화 끝에 묻은 아들의 피. 모든 것이 그녀의 망막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신재윤은 희미하게 어머니의 실루엣을 알아봤습니다. 눈발에 가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신재윤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이 상황을 목격해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무엇을 할지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한혜주는 대한민국 육군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간첩과 비리를 색출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여군으로서 최연소 중장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은 곧 폭풍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서태주는 아직 그 여성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부대 근처를 배회하는 수상한 민간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혜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이동하며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곧 이 눈밭 위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한혜주 중장의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태준 병장은 신재윤을 눈밭에 내동댕이 친 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방금 전 느낀 묘한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눈이 철조망 너머를 훑었고 마침내 그곳에 서 있는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눈발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민간인이었습니다. 서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민간인.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면회를 오려던 가족이 길을 잘못 들거나 인근 주민이 산책하다가 경계선을 넘어오는 일말입니다. 보통은 경고 방송 한 번이면 알아서 물러갔지만 가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태준은 신재윤을 향해 낮게 경고했습니다. 야, 신재윤.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는 성큼성큼 한혜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화가 눈을 밟으며 내는 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서태주는 이런 상황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상급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민간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가의 무력을 대표하는 군인이었고 저 여자는 그저 민간인에 불과했습니다. 서태주는 철조망 앞에 서서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요? 여기 군사시설 알죠? 지금 불법 침입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한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서태준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말 안 들려요? 귀 먹었어요?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당장 안 돌아가면 헌병대에 신고합니다.
그래도 한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서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태준은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겁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잡상인이에요? 요즘 부대 근처에서 장사하려고 기어들어오는 사람들 많던데. 아니면 뭐 아들 면회 온 거예요? 그러면 정문으로 가서 절차 밟아야죠. 이렇게 담 넘어오면 어떡해요? 한혜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서태준이 아닌 그 뒤편 눈밭에 쓰러진 신재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피를 흘리며 눈 위에 무릎 꿇은 그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찢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보관 오상식 상사였습니다. 48살의 오상식은 이 부대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고참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보급관, 즉 행보관이었습니다. 오상식은 멀리서도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서태준이 민간인과 대치하고 있고 그 뒤로 신재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익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고 그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이구, 서병장. 무슨 일이야? 서태준은 오상식을 보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자신의 편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혜주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저 아줌마가 무단으로 경계선 넘어왔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가고 계속 여기 서 있어요. 오상식은 한혜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등산복, 허름한 차림새.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극성이라니까. 아들 군 생활 궁금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오상식은 담배 연기를 한혜주를 향해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서태준보다 더 거만했습니다. 15년간 이 부대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나름의 실력자였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연줄이 있었고 부대 내 많은 간부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드님 누구예요? 몇 대대 소속이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연락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정문으로 가세요. 한혜주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신재윤 이병의 모친입니다. 오상식과 서태준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신재윤의 어머니. 방금 전까지 구타당하던 그 이병의 엄마가 모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세 태도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차피 민간인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상식이 먼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신재윤 이병 어머니셨군요. 근데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정문 통과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혜주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오상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질문을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여기 군사보호구역이에요. 무단 침입은 처벌 대상이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지금 아드님이 훈육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훈육이라고 하셨습니까? 한혜주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상식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원래 좀 센 편이에요. 요즘 신세대 애들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했어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서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줌마. 신재윤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제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한혜주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상식은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괜히 큰일 만들지 마시고요. 아드님 군 생활 꼬이게 하기 싫으면 조용히 돌아가세요. 제가 나중에 신재윤 입영 면회 잘 갈 수 있게 조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으로 가서 택시 타고 돌아가시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혜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낡은 등산 점퍼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퍼 소리가 고요한 눈밭에 울렸습니다. 서태준과 오상식은 본능적으로 그 동작을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퍼가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 정갈하게 정리된 리본, 그리고 어깨의 견장. 그곳에는 은색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세 개의 별이 일렬로 박혀 있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별 3개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장 다음에 고위장성, 군단장이나 주요 사령관급이 다는 계급장, 전군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장성만이 달 수 있는 별. 오상식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담배는 눈 위에 떨어져 연기를 내며 꺼졌습니다. 서태준의 입이 벌어졌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한혜주는 점퍼를 완전히 벗어 눈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정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가슴의 명찰에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혜주. 그리고 그 옆에 표식. 방첩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방첩사령관 한혜주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의 부하를 거느리고 군의 최고 기밀을 다루며 간첩과 반역자들을 색출해온 군 최고위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상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첩사령관. 그 이름만으로도 군 내부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간첩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걸리면 계급과 직책을 막론하고 단죄를 받았습니다. 장군도 영관급 장교도 방첩사의 조사를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더욱이 한혜주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 대테러 작전과 첩보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에서 여성으로서 모든 과정을 완수한 전설적인 군인. 20대의 중위로 임관에 불과 25년 만에 중장까지 오른 최연소 여군 장성. 그녀는 군 내부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이라고 불렸습니다. 일단 그녀가 표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냈습니다. 온정이나 타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규정과 법 그리고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태주는 자신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구타하던 그 이병이, 그 명문대생이 바로 이 괴물 같은 중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상식은 입술을 떨며 경례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손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충성. 방첩사령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혜주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몰랐건 알았건 상관없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당신의 직무유기까지. 오상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의 무릎이 눈 위에 꺾였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뛰어가며 간부들에게 급히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부대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한혜주는 천천히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훈련받은 움직임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경계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신재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신재윤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주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재윤아, 어머니, 많이 아프지? 신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혜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사령관이 아닌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혜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방첩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태준과 오상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방첩 사령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혜주 중장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혜주 중장은 떨고 있는 아들 신재윤의 입술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류고 뒤편의 눈밭. 발자국과 피로 얼룩진 이곳은 단순한 구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썩은 단면이었고 조직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증거였습니다. 한혜주는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5년간 군에서 근무하며 그녀는 수많은 비리를 척결해왔습니다. 장성급 장교의 뇌물수수, 군납비리, 기밀 유출, 심지어 간첩까지. 하지만 가혹행위와 폭력은 언제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범죄가 아니라 군의 문화 자체에 배어든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이 자신의 아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구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썩은 뿌리입니다. 그녀는 정복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방첩 사령관이 사용하는 특수 암호화 통신 장비였습니다.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렸고 곧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방첩 사령부 작전 통제실입니다. 나 한혜주다. 지금 즉시 기동 타격대 1개 분대를 경기도 연천군 5사단으로 급파하라. 헬기 2대 준비하고 법무관 1명 동승시켜라. 긴급 체포영장 발부 가능한 판사도 대기시켜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첩 사령부 작전 통제실장은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사령관님, 표적은 누구입니까? 일단 수색대대 전체를 봉쇄한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도착해서 브리핑하겠다. 지금부터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라. 충성.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한혜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듯 멀리서 여러 명의 간부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대장, 연대 작전 참모, 심지어 사단 참모부의 고위 장교들까지. 중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수색 대대장 강철구 중령이었습니다. 46살의 강철구는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대를 1년 반째 지휘하고 있었고 조만간 연대 작전 참모로 진급이 예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강철구는 멀리서 한해주의 별 3개를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수색 대대장 강철구 중령입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해주는 경례를 받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중령, 당신 부하가 내 아들을 구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강철구의 뒤통수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신재윤, 멀찌감치 떨고 있는 서태준과 오상식.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몰랐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조사는 방첩사령부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대의 UH-60 블랙호크가 눈보라를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에 기동 타격되었습니다. 한해주가 전화를 끊은 지 불과 15분 만이었습니다. 헬기는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기동 타격대원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첩사령부 소속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에 완장을 두른 그들의 모습은 여느 헌병대와는 달랐습니다. 강철구는 헬기에서 내리는 요원들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첩사의 기동 타격대가 출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조직적 비리에 대한 전면적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헬기에 이어 2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방첩사령부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견장. 사단장 유승철 소장이었습니다. 유승철 소장은 54살로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그의 첫 번째 사단장 보직이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면 군단 참모장으로 진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승철은 서울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사단에 나타났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사단 작전 참모와 군수 참모를 대동하고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유승철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한해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니, 경례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충성. 5사단장 유승철 소장입니다. 사령관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한해주는 유승철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사단장과 방첩사령관. 계급은 소장과 중장으로 한 단계 차이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방첩사령관은 군 전체의 기강과 보안을 책임지는 직책이었고 대장급 인사들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 소장, 당신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방첩사령관의 아들에게. 유승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듯 앞으로 숙였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해주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유승철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수색대대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함께 이동했습니다. 강철구 중령은 급히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대대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피조사자입니다. 한해주의 말에 강철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첩사 요원 한 명이 다가와 강철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체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혜주는 대대 본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은 별 3개를 단 중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경례를 올렸고 한혜주는 묵묵히 경례를 받으며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실 문을 연 한혜주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걸린 부대 깃발, 그리고 서류함. 그녀는 서류함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사령관님, 그것은 군사기밀이. 강철구가 말을 잇기도 전에 한혜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첩사령관입니다. 이 사단의 모든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각종 작전 문서와 행정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혜주가 찾는 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윤이가 어디에 숨겨뒀다고 했지? 한혜주는 신재윤에게서 이미 정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몇 주 전부터 대대 내부의 이상한 징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사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물품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병들의 복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대생 출신인 신재윤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행정병이 버린 서류를 주었고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을 기록했으며 대대 내부의 수상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한혜주는 책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그곳에 얇은 파일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안에는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혜주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은 대대의 식재료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한 달 예산 2천만 원. 하지만 실제 납품된 식자재는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 답이 있었습니다. 허위 계약서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내역, 부풀려진 단가, 그리고 그 차액을 빼돌린 흔적. 세 번째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철구 중령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사단 군수참모 박성훈 대령의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흘러갔습니다. 한혜주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리는 식자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류, 피복, 심지어 훈련 장비까지 모든 것이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도박 자금으로 세탁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남의 불법 도박장 영수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철구와 박성훈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한혜주는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사처럼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강철구 중령, 당신은 군수 예산 횡령, 허위 문서 작성, 그리고 배임 혐의로 지금 즉시 구속됩니다. 강철구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혜주는 유승철 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유 소장, 당신 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유승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단 군수참모 박성훈 대령을 즉시 체포하십시오. 한혜주의 명령에 방첩사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들의 무덤이 된 연천. 이곳에서 많은 장교들의 경력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강철구 중령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은 강철구를 대대장실 옆 작은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임시 조사실이었습니다.
강철구는 의자에 앉혀졌고 2명의 요원이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재윤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행정병이 보고했습니다. 신재윤 이병이 버려진 서류를 줍고 이상한 질문을 하며 수상하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강철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작 이병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강철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부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 멀리 사단 본부 방향에서는 또 다른 헬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군수참모 박성훈 대령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강철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역공. 만약 신재윤을 간첩이나 반역자로 몰 수 있다면 어떨까? 그가 수집한 문서들이 북한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되면 신재윤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물론 방첩 사령관의 아들을 간첩으로 모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강철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끝이라면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강철구는 감시하던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습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구는 수갑을 찬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요원 한 명이 그를 따라왔지만 화장실 안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강철구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아직 그의 소지품을 완전히 압수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재빨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된 상대는 수색대대 작전과장 박태호 대위였습니다. 34살의 박태호는 강철구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는 강철구의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강철구에게 빚을 진 박태호는 무엇이든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위님, 나야. 지금 즉시 신재윤 이병의 관물대를 열어. 전화 너머에서 박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대장님,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신재윤 관물대에 이것을 넣어야 해. 내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빨간 봉투가 있어. 거기 작전 문서가 들어있어. 대대장님, 그게 무슨... 박대위,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알지? 당신이 서명한 물품 불출 서류들 전부 증거로 잡힐 거야. 박태호는 침묵했습니다. 강철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직접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서류 작업에는 관여했습니다. 만약 방첩사가 철저히 조사한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그 문서가 뭡니까? 작전계획 5027 문서야. 1급 비밀 딱지 붙은 거. 그걸 신재윤 관물대에 넣고 즉시 신고해. 신재윤이 비밀 문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의 증언 신빙성은 떨어뜨릴 수 있어. 박태호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조작이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그 역시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철구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박대위, 이미 늦었어. 선택할 시간 없어.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거야.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같이 무너져. 박태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강철구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반격의 여지는 만들었습니다.
한편 병사 생활관에서 박태호 대위는 긴장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장실로 달려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맨 아래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작전 계획 5027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작전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강철구가 몇 달 전 만들어둔 가짜 문서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박태호는 그 문서를 들고 병사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신재윤의 관물대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의 수색이 아직 이곳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태호는 재빨리 신재윤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대위급 장교라면 병사들의 관물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관물대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태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구석에서 한 병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병사는 바로 서태준이었습니다. 서태준은 몇 시간 전 한혜주 중장에게 들킨 이후 생활관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방첩사령관. 그것도 자신이 구타한 병사의 어머니.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태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양심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신재윤을 그토록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이 이제야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신재윤을 보호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태준은 박태호 대위가 무언가를 몰래 관물대에 넣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라는 것을, 신재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을. 서태준은 박태호가 생활관을 나가자 신재윤의 관물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스터키는 없었지만 관물대 자물쇠를 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맨 안쪽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작전 계획 5027. 1급 비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대로 두면 신재윤은 간첩으로 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꺼내면 자신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될까요?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신재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소독되었고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신재윤은 서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구타했던 그 병장. 하지만 서태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서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빨간 봉투를 신재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박대위가 내 관물대에 넣었어. 신재윤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전 계획서.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거야? 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지나쳤어. 내가 방첩사령관의 아들인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든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신재윤은 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 병장, 내가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신재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한혜주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적진에서 탈출하는 법, 정보를 전달하는 법, 그리고 함정을 역이용하는 법.
지금이 바로 그 기술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서 병장, 나는 지금 유치장에 갇히기 직전이야. 박 대위가 이 문서를 발견했다고 신고할 거고 나는 간첩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그럼 어떡해? 방첩사에 신고해. 아니, 더 높은 곳에.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해. 서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 내가 어떻게 사단장한테 전화를 해? 방법이 있어. 사단장실 직통번호 알지? 긴급 상황에는 누구나 걸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 대대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다고. 신재윤은 서태준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을 빠져나가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단장실의 당직 참모가 받았습니다. 5사단 당직실입니다. 긴급입니다. 사단장님과 통화해야 합니다. 지금 사단장님은 수색대대에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재윤 이병을 간첩으로 조작하려 합니다. 방첩사령관님의 아들입니다. 당직 참모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유승철 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 유승철 소장이다. 지금 무슨 일인가? 서태준은 신재윤이 일러준 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수색대대장 강철구 중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윤 이병의 관물대에 조작된 비밀 문서를 심었습니다. 신재윤 이병을 간첩으로 몰아 방첩사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유승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수색대대 서태준 병장입니다. 증거가 있나?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박태호 대위가 관물대에 문서를 넣는 것을. 유승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네. 자네는 지금 즉시 방첩사 요원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게. 내가 헌병대를 투입하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신재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재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정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감은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천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부대 전체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방첩사령부의 대규모 수사팀이 5사단 수색대대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서울에서 출동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무관, 회계사,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까지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한혜주 중장은 작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방첩사 요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대장실, 행정실, 군수과 작전과 모든 공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고 서류 처리 박스째 옮겨졌으며 회계 장부가 하나하나 검토되었습니다. 강철구 중령은 임시 유치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재윤을 간첩으로 몰려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서태준의 제보로 박태호 대위까지 체포되었고 조작된 문서는 오히려 추가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방첩사법무관이 강철구를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법무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철구 중령, 당신은 군형법 제58조 위임물 횡령, 제59조 배임,
제62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형법 제129조 수뢰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또한 신재윤 이병에 대한 증거 조작 시도는 형법 제155조 증거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강철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금액은 우리가 처음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총 3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식자재, 유류, 피복뿐만 아니라 훈련 예산까지 모두 당신의 손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강철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그것은 이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범이 더 있다면 지금 밝히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강철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 군수참모 박성훈 대령입니다. 그가 제게 이 방법을 알려줬고 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우리는 돈을 반반씩 나눴습니다. 법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박성훈 대령은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철구의 진술은 그에 대한 추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박태호 대위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신재윤의 관물대에 비밀 문서를 심은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박태호 대위,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철구 중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장교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증거 위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됩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4살 대위 계급장을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방첩사령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 모든 간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한혜주 중장이 단상에 올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 방첩사령부의 조사 결과 5사단 수색대대에서 조직적인 예산 횡령이 1년 반에 걸쳐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범은 대대장 강철구 중령과 사단 군수참모 박성훈 대령이며 이들은 군수 예산 3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색대대 내에서 만연한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서태준 병장과 행보관 오상식 상사는 신재윤 이병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한혜주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태준 병장은 지난 6개월간 최소 15명의 후임병들을 구타했으며 오상식 상사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상식 상사 본인도 여러 차례 직접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한혜주의 시선이 회의실 뒤편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갑을 찬 서태준과 오상식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및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었으므로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재윤을 도왔지만 그것이 자신의 과거 범죄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상식 상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 군복을 벗고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조직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혜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예산 횡령은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 사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걸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혜주는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부대 운동장에서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신재윤도 저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한혜주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재윤은 생활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붕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혜주가 들어서자 신재윤은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재윤아 앉아라. 한혜주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중장과 이병,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윤아, 나는 내가 후방으로 가기를 바란다. 방첩사령부 산하부대로 보직을 변경해 줄 수 있어. 거기서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어. 신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재윤아, 여기는 너를 괴롭혔던 곳이야.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아닙니다, 어머니. 오히려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신재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조문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혜주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5년간 이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군의 부조리와 싸우시고 비리를 척결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재윤아, 하지만 제가 서울대 법대에 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나요?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제가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신재윤은 일어서서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약한 전우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혜주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함께 싸울 동료가 된 것입니다. 알겠다, 재윤아.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올바름을 지키는 사람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한혜주는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연천의 철책선을 찾았습니다. 신재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북한과 마주한 최전방 철책선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얀 눈밭을 물들였고 철책선 너머로 북한의 산맥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한혜주 중장은 먼저 경례를 올렸습니다. 방첩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경례였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지켜온 신념에 대한 경례였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책임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신재윤 이병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자의 경례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경례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중장 어머니와 이병 아들. 별 3개와 계급장도 없는 이병복.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동등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가진 같은 길을 걷는 동지였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졌고 어둠이 연천을 덮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책선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이었습니다. 부조리와 부패를 밝히는 빛이었고 약한 자들을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한혜주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윤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예,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제게 이 길을 보여주셔서요. 정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요. 한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 이후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너야말로 나에게 용기를 줬다. 아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혜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재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헬기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고 곧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신재윤은 다시 철책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춥고 험난한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연천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철책선을 지키는 젊은 병사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고 정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올바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작은 정의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